본격 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제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오늘도 대본 없는 방송, 노브레인 방송 서당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요, 서당캐를 우리 국회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정말 향기가 있는 방, 이재정 의원님실에서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님. 예, 임대인 이재정입니다. 끼어 팔기로 오늘 또 진행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주민 의원실. 예,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었잖아요. 네, 소리가 너무 많았고. 오늘 최고의 환경이죠. 최상의 방송을. 네, 너무 좋아요. 예. 과자 향기도 있고, 또 책의 향기도 있고. 그럼요. 사람의 향기. 네, 사람의 향기.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람의 향기는 별로 없어요. 예. 혼자서 매일 득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향기. 네. 향기 나는 글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저희 방송이 네. 뭐예요? 그냥 녹음이 되니까 네네. 오늘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입으신 것 같아요. 핑크색 옷인데. 그를 만나니까. 누구죠? 향기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예. 영국 신사. 홍영. 영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셨네요. 홍익표 의원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구분 안 되시면 검색창에 한번 네. 쳐보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요. 아니,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맞아요. 이 원내대표에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라는 게. 예, 네.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셨던 분은 삼선의 홍영표 의원님. 맞습니다. 예, 네. 인천을 기반으로. 잠시 예. 헷갈렸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서울시당 팟캐스트에 걸맞는 서울시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성동? 성동구입니다. 예. 요새 성동 중구가 중성동구로 돼 있는데, 네네. 저희 지역은 중구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네네. 예, 우리 그 성동의 일부가 이제 중구에 선거구가 편입돼서, 네. 저는 이제 성동구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름은, 지역구 이름은 중성동 갑으로 돼 있죠. 중성동 갑. 예. 네. 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별명이 콜린퍼스? 네. 예, 민주당의 콜린퍼스. 진짜로 너무 그냥 예. 신사의 모습. 오늘 또 예.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또 불안하게. 이거 네티즌들이 네. 그때 아마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모습을 보고 지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카메라가 멀리서 잡잖아요. 예, 멀리서 보면. 멀리서 잡아서. 예, 그럴듯하다 이런 근데 생각했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예. 저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베스트 드레서 같으세요. 옷이 전혀 부담 안 되는데 정말 그 은은한 멋이 또 있어요. 근데 네. 그 상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19대 때? 아니요, 베스트 드레서 상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예,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이 된 언론에서 적이 그냥 이렇게 있죠. 썼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그 기자분의 개인적 이 선호가 좀 크게 작용한. 저는 왜 우리 홍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팬이에요. 팬이었어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지금 당직이 네. 그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네네. 또 국제위원장님, 중앙당 국제위원장님, 예. 또 당직이 그러고도 더 있으시죠. 산자위에 또 저희 당 간사하시잖아요. 아유, 정말 그거는 이제 바쁘시겠네요. 국회직이니까. 예, 국회직. 예. 또 혹시 있으십니까? 그 외에는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매일 바쁘시다 그러는데 홍익표 의원님에 비하면 바쁘신 것도 아니죠. 네. 제가 민주당 최다 특위위원이에요, 요새.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저만큼 회의 일정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세요? 당직을 맡지 않고도 네. 특위 회의만으로도 특위 몇 개 지금 셀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예. 네. 예. 하여튼 우리 홍익표 의원님 지난번 우리 서울시당 아마 청년 아카데미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 신입당원 아카데미 때 공개 방송. 예. 그때 너무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우리 김영 의원님하고 또 우리 황 의원님 이렇게 네.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서. 네. 그렇게 근데 된 거죠. 관객이 보일 때만 잘하시는 것 같아. 네, 오늘은 관객 없잖아요. 예. 네. 조금 대중을 좀 신경 쓰시는 네. 예, 셀럽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예. 네. 어깨 힘 빼시고 오늘은 진솔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편하게. 네. 저는 근데 이런 방송 또 처음이에요. 네. 끝까지 질문도 안 줘요. 네. 근데 자기들 얘기해. 저희가 좀 애드립이 좀 많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오기 전에 네. 웬만하면 오늘 한 4, 50분 정도 방송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로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주는데 그냥 큰 제목 하나 주고 저희가 제목이 있잖아요. 대본 없는 방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세계 최초 출장 야전 팟캐. 야전 팟캐. 네. 서당캐. 네, 여기는 지난주 우리 서당캐 어땠습니까?
지금 전체 순위 24위, 23위까지 올라갔고. 오, 축하드립니다. 지사 분야는 13위까지. 야, 이제 좀 다시 서당캐가 살아나네. 원래 그 서당캐 순위가 많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MC직 그만두고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하시기로 아깝다. 했는데, 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에요. 아이, 아깝이. 근데 이재정 의원님 도움에, 네. 예, 박주민 의원님 도움에, 예. 예, 순위가 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좀 우리 서당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홍익표 의원님 저희 당의 뭐 정책통 또 국제통이시니까 최근에 이제 그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어저께 사드 포대가 이제 임시 배치가 어저께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우리 오늘 아침에 좀 방송을 지켜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조금 아쉽습니다. 여전히 그 과정이나 이런 그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이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임시 배치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략 자산을 임시 배치한다. 이건 조금 우리로서는 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결정이죠. 그리고 특히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사드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무기가 효용성이 있느냐, 실제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안보 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논리에 밀려서, 심한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1조 5천억에 달하는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여전히 효용성에 대한, 실제로 우리 안보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용성 문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아직 충분히 안 이루어졌죠. 그런 것들을 당초 우리가 여러 차례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말끔하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노브레인 질문 있습니다. 두 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방금 전략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저희가 지금 핵 사태 이후에 뭐 전술 핵 얘기 나오면서 전략과 전술이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붙여지는데요. 관련한 설명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전략자산이란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노브레인은 아니야. 네.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전략과 전술 얘기할 때 전략이라고 할 때는 좀 더 큰 그랜드 디자인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무기 체계에서 전략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상대의, 예를 들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또는 장거리, 원거리에서부터 타격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자산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략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핵 항공모함. 항공모함 되게 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되게 핵무기를 위해 추진 위에 얹고 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B1B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잖아요. B1B와 B1B, B52 같은 전략 폭격기. 네. 이 괌에서 우리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이내 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해서 올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원거리에서요. 네. 단거리 비행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보통 핵잠수함의 필요 이유는 냉전 시대에 서로 대량 살상, 확인 살상이에요. 네. 응징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확인 살상. 예. 지상에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이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가 초토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 네, 예를 들면. 끝났어요. 옛날 냉전 시기에.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 시기에. 그러나 이 핵잠수함은 쭉 가는 겁니다. 바닷속을. 몇 개월을 항해를 합니다. 네. 왜? 작전 능력이 라스트 콜. 네. 마지막 명령을 갖고요. 영화 우리 크림슨 타이드라든지 네.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상의 상황은 몰라요. 네. 이 항공 핵 잠수함은 대개 자막 능력이 한 3개월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왜 밑에 있다는 디젤 얘기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네. 이 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해서 환기 차원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네. 1개월 네, 안쪽 안팎으로 해서.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바닷속으로 자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속으로 쭉 가가지고 라스트 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네가 설정했던 그 잠수함, 핵잠수함이 설정한 타겟에 그 핵무기를 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할 때 SLBM이라고 그랬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네네. SLB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워싱턴 앞바다까지 가서 그 앞에 다가가지고 쏘는 겁니다. 전후 사정 없이 그 명령만 따르는 그렇죠. 마지막 그 라스트 콜에 명령이 따르는 취소되는 거죠.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그러니까 이미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죽어도 취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네. 명령을 수행하는 게 핵잠수함의 그러니까 마지막 지시예요. 응징 차원에서 마지막 그 그렇죠. 이제 보복 살상이죠. 예. 확인살상. 확인살상. 네. 보복 확인살상. 확인살상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이제 워싱턴 앞바다에서 때 아닌 핵무기가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잠수함 가고 이제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사드 배치도 이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ICBM, 그러니까 그 공격무기, 방어무기,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방어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그 사드가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왜 한국의 방어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냐면 전략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뭐겠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장거리, 전장이라고 할 땐 이 전투의 길이, 그래서 종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매우 짧습니다. 예, 예. 한반도가 작은 짧죠. 나라니까. 한반도 예. 전체가 그 1000km밖에 안 예. 되는 그 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고, 예. 그 위로 한 600km 북한이 좀 더 기니까 한 1000km, 삼천리 강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종심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자산 운영 지침에도 1000km 이내에는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요. 왜냐하면 1000km 이내에 들어오면 전략자산이 공격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자산은 먼 거리에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형이든 공격, 사드는 방어형 무기죠. 네. 공격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략자산을 잡기 위한 방어형 무기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술무기, 전술무기라고 하는 거는 네네. 소위 이런 이 대규모 전투, 소위 전면전에도 사용되지만 국지전에도 활용되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술핵이 있었어요. 1990년까지는. 네. 1990년대 초반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술핵을 폐기했는데 철수했죠. 뺀 거죠, 미국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술핵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핵 지뢰가 핵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 배낭.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핵 배낭 갖고 테러리스트들이 네. 배낭에 들어간 걸 그 도심 테러하기 위해서 네. 이런 핵 배낭.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수부대 요원이 배낭에 그 핵무기를 들고 적 심장부에 들어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이 건물을 폭파시키는 아,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장소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래서 가벼운. 국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국지전. 거점 타격 또는 국지전 이렇게 네, 사용하는. 네. 그다음에 핵포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포에 그 핵무기가 장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짧은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네. 있죠. 북한이 쏘는. 우리도 지금 현무나 이런 거 짧은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이건 전술무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규모 한 개 도시를 초토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무기가 전술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략자산, 전술핵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언급된다는 예. 것은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전술핵 배치 지금 예, 일부 예.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해서 네. 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술핵이 왜 그러면 폐기되고 지금은 최소한만 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건 이제 철거 다 남은 거거든요. 폐기하다가 전술 무기를 배치한다, 한국에 배치한다,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은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NPT에서 탈퇴를 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미국 무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무기를 개발한다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이 전술 핵이든 어떤 전략 핵이든 핵무기를 가질 때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느냐, 네. 미국이 배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네, 한다면 NPT 탈퇴를 해야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네. 이거는 NPT 탈퇴해야 되죠. 네. 그런 이제 한미동맹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제 제재도 막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받은 그런 경제 제재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원유 공급 중단, 오, 이런 중단되고 얘기가 막 그런 터져서 거죠. 우리 걸어다니는. 그런 거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우리가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미국이 정신 동의하지 나가서 않으면 그렇지. 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길래 독자를 하려면
미국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두 가지죠. 우리가 그 북한이 받는 것처럼 경제봉쇄나 경제제재 받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할 것을 먼저 설득하고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누가 설득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핵 전술핵이든 전략핵을 갖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재처리 설비나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재료가 뭐냐면 농축 우라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 저농축 우라늄이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쓰는 건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걸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네.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대덕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네. 이 저농축 우라늄을 일부 이 근거가 사용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아, 그렇죠. 예, 네, 네.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연구소에서. 네, 네. 그 정도로 IAEA가 네. 이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 시장 원리나 또 작동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에 욱하는 애국심에 예. 헛된 애국심에 그냥 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말로 막 지르는 거죠. 지르신 정말 이게 거네. 뭐 동네 무슨 시정잡배 싸움도 아니고요. 예. 이게 감정으로 대응을 하면 아니 저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이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다음에 그 대표급 되는 정치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거야말로 안보 포퓰리즘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미국이 배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까 첫 번째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효성이 없냐? 아까 얘기한 우리 전략자산, 핵항모, 잠수함, 그다음에 그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전략자산. 이거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하나로 북한 전체를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이미 전략핵이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전략핵으로 우리가 핵우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은 핵은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서 같이 죽자. 너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북한- 억지하는 거, 전쟁 그렇죠. 핵 억지력이 억지력이라고 거기에 있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그 더 강력한 것으로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술핵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20배 이상 강한 전략핵으로 이미. 핵우산을 갖고 예.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이런 거를 전술핵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술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저쪽은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전술핵 가지면 저쪽도 전술핵을 배치할 겁니다. 개발할 겁니다. 이미 전략핵 개발했는데 전술핵 개발은 뭐 금방 하죠. 네. 그러면 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장사정포 아시죠? 김용호 네, 의원님. 알죠. 네. 우리가 한 200km 이내는 네. 그 휴전선으로부터 200km 이내는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장사정포에 핵포탄을 탑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거기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쏴야지 수직으로 네. 떨어져야 되죠. 네. 거의 90도로.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ICBM은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은데 네.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 그건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에 핵포탄이 겨냥된다. 그다음에 뭐 연평도 같은 국지전 벌어지는데 핵포탄이 막 날라온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90년 냉전체제 해체되면서 이런 국지전에 전술핵이 사용되면 정말 핵전쟁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런 전술핵 무기가 테러 집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런 중국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술핵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핵 위협으로부터 공포를 벗어나고 합의를 통한 그렇죠. 파기였죠. 예, 폐기였죠. 그 서로 예. 전략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 전술 핵무기는 낮춰서 위험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핵으로부터는 지구 멸망 시기를 많이 그 뒤로 물렀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데 우리가 전술 핵 배치를 하자 이러면 이런 그 반핵 그 평화 운동을 했던 많은 유럽의 정치인이나 또는 그런 사회단체 그다음에 그런 그 지성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하나는 그 국민들의 안위는 나몰라라고 전략 핵 개발에 고소하는 북한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화 반핵 운동을 무시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남한 그 정치인이나 이게 도매급수로 네. 국제 평화 운동이나 반핵 비핵화 운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술핵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아까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 와닿았어요. 그럼요. 국민을 네. 오도하는 사실상은 실효성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할 거죠. 수도 없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책이었네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보기엔 표 몇 번 얻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다음에 이 동북아의 평화나 심지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가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안보 포퓰리즘. 네, 안보 예. 포퓰리즘. 꼭 한번 사용해봐야죠. 그저께 우리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계속 대화에 끈을 네.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또 바른정당은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렇죠. 예. 하모 의원을 퇴장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정당의 지금 문제는 이 사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인내심 없는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의 그때 발언을 들어보면 제가 사실 하태경 얘기를 했네. 네. 정말 이것은 그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자세는 아니다 싶은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 저는 지금 이 시기에도 대화와 소통 끈을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이 문제에 접하셨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취하신 말씀은 맞다. 북한이 잘못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그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을 네,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에게 우리는 대화의 문을 끊임없이 열고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그 2002년도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대북 정책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때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지도자로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요. 네. 그래서 그때 스웨덴 대통령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여러 정상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럽을 방문했을 때 다 지지를 해줘요. 네. 한국의 대북 정책이 맞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걸 제어하죠. 저는 그런 외교적 활동,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죠. 네.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한미동맹이 긍정적이고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네.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함께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국익은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예,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의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은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아주 불온한 생각이 되는 현실이죠. 저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이게 정말 요새 너무 서글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도 미사일 탄두 그것을 늘리는 것도 미국에서 오케이를 하니까 이게 네. 유엔도 아니라 무슨 네. 종속 관계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자산인 우리의 무기의 탄두를 늘리는 것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주권 네.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으로 넘어왔나?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꼭 말씀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유모 장군이라고 네.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네. 그분 때문에 7사단과 3군단이 다 망했었어요. 3군단이 해체되면서 네. 그날부로 벤플리트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죠.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거둬들입니다. 그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군단장이 도망가는. 네. 그래서 군단 전체가 패망하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미군까지 중대한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네.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건 따로 한번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전자권도 없고
여러 가지 군사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김영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네. 얘기 뭐냐? 미국이 한국 정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일으키는 걸 막는 거죠. 심지어 전자권이 우리가 하더라도요. 그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 육군하고 해군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지만 공군은 예외예요. 왜? 공군은 일시에 전면전을 갈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군은 여전히 이 전자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모든 공군에 대한 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은 오산의 비행장에 있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용 GPS를 받지 않으면 그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노브레인이 질문합니다. 예, 무서워. 예. 무슨 질문할까? 아니, 뭐, 인터넷 보면요, 그, 비상시를 대비한 뭐 그런 키트가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박스 안에 모든 비상장구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그런 걸 구입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렇죠. 전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단한데 뚜렷한 해법, 우리가 어떻게 가야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는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집중 포화를 맞으셨잖아요. 뿐만 예. 아니라 그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교섭단체 교섭단체 연설을 했던 국민의당 네. 예. 비슷한 얘기했죠. 예, 마찬가지로 추미애 당대표를 뭐 계속 비난하는 식의 말씀을 뭐 저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그 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그 다 계셨잖아요. 네. 잘했어 한 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박지원 대표님. 네. 박지원 예. 대표님이 우리 추미애 대표한테 잘했어,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논조가 DJ 햇볕 정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네. 국민의당이 사실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 추미애 대표한테 그렇죠.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것은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미 그 지난 총선 때는 열심히 김대중 대통령 적자 논쟁 벌여가면서 그렇죠, 표를 얻었는데 그렇죠. 이미 대선 때부터 사실상 햇볕 정책 포기했죠. 아니, 사드 반대를 제일 먼저 한 게 국민의당이에요. 그러다가 맞- 안철수 그러네. 대표 대선 맞아요. 후보 되자마자 말 확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 중심도 없고 정체성이 저는 굉장히 보수화됐다고 봐요. 네. 네. 그게 극중주의인가? 예. 자, 그래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을 못하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대화 기준- 문제와 관련돼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옛날에 이런 저는 옛날 통일부에서 제가 네. 정책보좌관 있었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중간에 예. 살짝 들으시다가 딱 걸렸어요. 예, 딱 걸렸는데 조용히 앉아서 일단 네. 좀 들으세요. 네. 공부 그- 중이에요, 우리. 그때 대화를 하다고 했을 때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대화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하고 대치 국면에 있어도 그때는 우리도 대화했고 미국도 대화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 접촉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이 접촉하면 전략적 선택 또는 그로 인해서 한미동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전혀 협의 없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깨쳤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보수 언론이나 지금 보수 야당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미국을 배반하는 게 되는 굴복이다. 거죠. 예. 그 한미동맹을 깨치는 거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미국 정치인이나 미국 관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왜? 자기들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외교가 제한되는 겁니다. 1900원의 을사드 위약이 뭡니까? 제일 먼저 뺏어간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뺏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외교적 역량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일본이 대신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부 야당의 의견은 같은 선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을만 따라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국면마다 다릅니다.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예, 사실. 다만 한미동맹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다른 국익을 서로 관리하고 조절해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네. 국면마다 다를 때 다른 얘기를 해야 우리 의견을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견은 가만히 있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우리 국익에 맞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자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그냥 한반도가 전쟁되는 걸 따라갈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미국 정치인 같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고. 미국 정치인도 아니라 그냥 아주 정말 자존심 상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미국이 이제 우리의 동맹국은 맞죠. 또 6.25 전쟁 때 한 10만여 명의 또 미군들이 거기서 희생당한 것도 뭐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한반도라는 그 땅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인 굉장히 요충지를 우리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고마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미국의 환상을 갖고 미국에 너무 의지를 하니까, 아니, 저 태극기 집회 가보셨잖아요. 성조기가 우리 태극기의 10배가 더 커. 그래서 그때 외신들이 왜 성조기가 성조기를 들고 등장하지? 있냐. 이러면서 이거 무슨 예. 4대도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중국을 갔는데, 네, 이 미국 사람들이 기분 나쁘대. 거기에 성적이 쓴다고요. 근데 제가 중국을 갔는데 한 4개월 뒤에 중국 갔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매체에서 어떻게 그 잘못된 뉴스를 전달하냐면 광화문의 성족이랑 태극기 그 그림을 캡처해가지고 한국 군인과 미군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제 이런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지. 박근혜 탄핵 때 또 사드 뭐 찬성 집회 때 항상 성조기 태극기가 나와요. 근데 성조기가 태극기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자존심 상한 네. 얘기죠. 갑자기 열받네. 자, 제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야기를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본회의장 안에서는, 교섭단체 연설 등을 통해서 또는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 핵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한 지 100일 조금 넘었는데, 예. 자, 이런 위기가 도래된 연유가 또 우리 참여정부의 뭐 햇볕 정책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 사람들 좋은 말씀이야, 정말. 예. 이 사람들 처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는 내내 9년 내내 과거 정부에서 퍼져서 그랬다. 예. 그러더니 이제 금방 말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랬다. 이 석 달도 밖에 안 된 예. 정부한테. 사실 이 문제를 국면 역사를 보면 악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1992년도부터 이제 핵 문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94년에 제네바 합의에서 2002년에 이제 파탄 나죠. 그때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가 우리 안 한다, 이제 폐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우리 핵무기 개발한다고 해서 가다가 2005년 9.19 합의가 되죠. 근데 2005년 9.19 합의가 제대로 이행을 못 되고 표류해요. 그게 소위 BDA 사건으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네. 문제로. 그러면서 북한이 2006년 9월에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예. 1차 핵실험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육자회담이 진행됩니다. 쭉 되다가. 저같이 이렇게 노브레인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안 예. 하시고,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핵 위기가 사실상 잦아들었는데. 일단 동결된 거죠. 그죠. 그때까지는 동결돼서 이 합의가 쭉 갔으면 되는데 그 합의가 깨지면서 북이 깨진 게 2년 10월이에요. 10월. 예. 그때 이제 부시 정부가 1월 달에 출범하면서 계속 이제 그래서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클린턴 정부의 모든 것을 깨겠다고 해서 네. 이미 제네바 합의 깨지는 게 시간 문제였어요. 왜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네.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원전을 그렇죠. 2003년 6월까지 2개를 제공하는 거예요. 200만 킬로와트죠, 총량이. 예. 그 동안은 어쨌든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걸 그렇죠?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북 중유를 공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수로 건설의 70%를 우리가 부담하고 맞아요. 거의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하고 네. 미국은 중유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2002년 10월에 북한이 우라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해요. 그래서 심퍼 사업도 중단시킵니다. 그럼 북한이 그래? 그럼 우리도 깬다. 우리 핵 개발한다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미 2003년 6월에 이 제네바 합의가 만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합의 파기의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논의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북이 핵을 갖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를 보면 대화가 중단될 때 핵 개발이 확 빨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모두 6차례 핵실험 중에서 4차례가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2006년 9월에 1차 하고 그렇죠. 나서 어쨌든 대화 국면에서 중단되다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이후에 9년간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어요. 육자회담이 중단된 거죠. 육자회담이 안 열렸습니다.
계속 사실 중국 책임론 얘기하는데 중국이 여러 차례 이걸 경고했어요. 중국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얘기는 한국과 미국이 대화 안 하고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한국 미국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을 얘기하냐.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계속 핵실험했고 이번 6차 핵실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소한 대화가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그 개발의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그 중단시킬 수 있는 그 계기는 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클린턴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제네바 합의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미국과 북한의 어떤 평화협정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게 이제 2000년에 네.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가 일종의 그 두 개의 바퀴예요. 남북 관계가 잘 돼야 북미 관계도 잘 되고 북미 관계가 잘 돼야 남북 관계가 잘 됩니다. 이게 약간 시간적 개분점이 있는데 그 차이는 2000년 6월에 정상회담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서 소위 그 같이 그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 9월과 10월에 그 2000년 10월에 이제 북미 그 공동 커뮤니케 그 조인트 공동 성명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올브라이트 장관이 네. 평양도 갔고 네. 미국의 그 당시 북한의 조명록 장군이죠. 네. 차수라고. 차수가 그 당시 네. 차수였죠. 네.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가서 북미 공동성명 합의가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 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문제까지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 문제가 다 포괄돼 있어요. 실제로 2000년 10월에 했던 그 양국의 공동성명, 북미 네네. 공동성명만 이행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안 왔겠죠.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됐으면 북한이 굳이 핵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네.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도 없었을 것이어서 사실은 그 분위기를 좀 더 몇 년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부시는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그랬지만 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다. anything but 노무현이었잖아요. 네. 늦게 오셔가지고 잘 이해하시네, 방송을. 네. 말씀해야 돼서. 브레인이 있으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전 북핵 뇌는 문제를 있어요.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의 입장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국방비가 1년에 한 4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1년 예산이 40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북한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돈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결국은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 40조의 국방비를 능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런 긴장 문제를 고조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이제 결속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하자라도 지금 김정은은 당분간은 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계속 이런 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긴장감을 이제 더 고조시켜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긴장감이 고조된 완벽한 상태에서 빅딜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의 너무 논리에 좀 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도 저희가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와 동의를 구분을 안 해요. 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걸 동의하는 걸로 이제 몰아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북한의 입장을 잘 알아야, 그러니까 북한을 잘 알아야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을 너무 몰라요, 지금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이 전략을 짜니까 현실에 어긋난 전략을 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북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맹자들이 북한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가장 북맹이죠, 그죠? 이런 그렇죠. 위기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외교를 풀어낼 능력이 우리가 얼마만큼 길러왔는가 스스로 길러왔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브레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노브레인 이렇게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서 역사성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떤 지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됐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은을 만난 다른 나라 정상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맹인 거죠.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그런 깜깜이 속에서 북한은 계속 자기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타개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텐데요. 두 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렇게? 그래서 대화를 뭔가 실질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 대화 없이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 잠깐 어느 단계가 되면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화 가능성과 시기를 뭐 지금 현재 가늠하기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워낙 그 제재 국면과 그 경제 국면이 좀 그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뭐 다리 차면 기울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대결 국면 뒤에는 반드시 대화가 올 텐데 저는 이미 북한과 미국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다양한 경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북한의 입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과거 김정일 시대와 지금 김정은 시대 분명히 다른 거는 김정일 시대에는 핵 개발을 할지 말지를 갖고 그게 이제 전략 카드, 이제 미국 협상 카드였다면 지금은 그 완벽하게 핵 보유국을 어떤 그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네. 개발을 끝난 상태에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빨라야 본격적인 협상 국면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가 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나름 지금 예상되는 건 한두 차례 더 이제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더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다면은 핵실험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 내년 초쯤에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대화에 나올 거고, 물론 그 전에도 나올 수 있다면 결국 협상을 하려면 카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미 북한이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몸값에 맞는 카드를 뭘 제시할 거냐. 미국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 거냐. 거기에 그 협상의 시기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까지 왔는데 사실 냉정하게 인식하고 정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또 다른 실험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당장 이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뭐 강력 대응, 응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발목 잡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일부 야당의 태세를 보면. 저희는 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할 바라는 게 명확해지는데 또 이 정치권에서 그 소용돌이로 한없이 시간을 낭비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갑하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추측성 이야기인데요. 노브레인, 진정한 노브레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폐기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일단 무기 구입. 뭔가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도 돈일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적 원조나, 경제적인 투자.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이 그 경제적인 어떤 원조나 지원, 물론 당연히 이제 평화협정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어떤 물질적인 카드는 그거를 놓고 협상을 하고, 미국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되 그런 것과 관련돼서 돈이라든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흐름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번에는 북한이 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면 그에 따른 계산선 나오겠죠. 근데 영수증은 아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마침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네. 이 무기 구입 예. 얘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무기 팔아먹는 거죠. 위기감은 고조되고. 예. 근데 여기 화답하는 게 군대 정치가 예. 화답을 해서 그래요. 벌써 사드 1개 갖고 안 된다. 사드 2기, 3기 배치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략자산 핵잠수함도 도입해야 된다. 뭐 또 이 각종 우리 전략무기 배치해야 된다. 무기 사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F-35 구입해야 된다. 예. 뭐죠? 오늘 우리 바른당 대표의 10조 원을 무기 구입에 쓰자고 그랬죠? 예. 미사일. 복지를 하지 말고 예. 그 돈을. 급한 거는 복지가 아니라 미사일 무기 사자.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에게 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거나 무기를 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몇십 년이 흘러도 못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가 날라오는 거는 사드도 못 막고 패트리어트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힘의 억지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초토화시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균형은 뭐냐면 당신이 공격하면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도 많이 당하지만 너희들도 거의 우리가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 공포의 균형, 억지력의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상황일 거예요. 공포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갖고 현재 있는데. 충분하고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필요 없다는 것처럼 한반도의 억지력에 충분한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지 과잉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자꾸 그걸 촉구하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국방비 차이가 그 정도 나는데 네.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 한 명이라도 이 정말 사상자가 생기든 희생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전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 안 우리가 되죠. 뭐 군사적으로 워낙 월등하더라도 우리도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네, 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정부의 입장이지 사실 뭐 말씀처럼 우리도 뭐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미 북한,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죠. 이미 네. 1992년도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94년도죠. 네, 네. 제네바 합의 직전이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YS 때죠, 그때. 예, YS 김영삼 정부 시절에 돌렸는데 개전 초기에 일주일 만에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 발생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 미군의 압도적 희생이 발생한 네. 거예요.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 네.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걸로. 그 얘기는 제가 작년 금년 대선 앞두고 금년 초였나? 페리 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페리 국방장관이 바로 그걸 했던 분이었던 네. 분이었잖아요. 그때 김종대 의원이랑 가셨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저 서울에 오셨을 때 예, 제가 예. 별도로 따로 뵀어요. 페리 국방장관을. 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초청해서 오셨는데 네. 페리 국방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그걸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렇죠. 그때보다 희생자는 더 늘 거고 네. 일부 서지컬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이 특정 지역 국부 네, 타격 네.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있을 예상되는 지역,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지역을 딱 집어서 정밀 타격. 정밀 네, 정밀 타격하는 타격. 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걸 고려해 봤는데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안 된다. 왜? 지금은 핵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도처에 있는 것 같다. 네, 네. 자, 최근에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북한 전역이 미사일 발사돼요, 이제. 네. 얼마 전에 평양에서도. 평양 인근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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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수단이나 네, 네. 뭐 몇 개 특정 지역이 있었어요. 한 두 군데 정도가 특정해서 거기서 쐈는데 이제는 북한이 연료를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로 고체 바꿨죠. 연료.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채워 넣을 때까지 우리가 저거 쏠려는 거 아니야라는 걸 보이는데 고체 연료는 아무 때나 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동 발사대가 확대됐어요. 맞아요. 이동 발사대는 지하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나와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니네 공격해봐. 우리는 언제든지 니네가 어디라고 타격을 해도 우리는 딴 데 여러 곳에 있어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핵 실험을 할 때 잘 봐야 돼요. 의도를요. 왜 저러는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단거리 미사일 우리가 을지 포커스 훈련하니까 네. 단거리 미사일을 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대한 미사일이 반접근 전략이라고 그래요. 반접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통상 우리의 작전은 동해상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이나 또는 한 선단, 구축함, 그러니까 이 배가, 전투함이 북쪽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단거리를 쏩니다. 그러니까 탄착점을 정해서 100km, 150km, 250km.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멀중가, 멀중중간가? 뭐 이런 게 있어요. 100m, 200m, 250m인가요? 제가 정확히 다 단교 출신이신데. 네. 아무도 모르십니다. 공군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제작. 공군은 육군처럼 이렇게 장거리 사격을 안 하고요. 딱 근데 비행기도 안 타봤잖아. 50m 사격만 합니다. 그러니까 50m 사격. 이게 사격을 20발을 쏘는데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단거리 사격. 그러니까 네. 100m, 그다음에 200m, 그다음에 이제 250m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탄착점을 설정해 놓고 이 사격을 교대로 해서 이제 훈련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멀중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해서 10발을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런 것처럼 미사일도 그렇게 쏘는 겁니다. 100km
그 150km, 250km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탄착점을 이렇게 너희들 훈련을 해서 이 정도 오면 우린 공격할 거야라는 거를 과시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곳곳에서 미사일 훈련을 여러 군데서 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는 북한 전역이 미사일 시험 그 발사장이야. 니네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불가능해라는 거 네네. 보여주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 보면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쏴요. 고각으로도 쏘고 약간 낮춰서 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미 괌과 알라스카는 타격권 내에 들어갔고 조금만 더 하면 군사 전문가들은 서부 그 미국 지역까지. 서부 지역까지는 네네. 충분히 타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서부 지역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남은 거는 이제 미국도 얘기하는 거는 대기권에 올라갔다가 재진입할 수 있느냐. 이게 재진입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 그 ICBM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탄도 미사일이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요. 들어올 때 고열의 네. 이 저항을 받는데 그 마찰 때문에 네. 그때 이게 열을 받으면 안에 있는 기폭장치가 터지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술이 뭐냐면 탄소섬유를 피는 거예요. 앞에 네. 겉에. 그래서 탄소섬유가 고열에 이렇게 벗겨져요. 네. 얇은 껍질이. 그러니까 그 냉각시키는 거죠. 네. 북한이 그런 기술 해요. 그건 제가 그 국방부 관계자한테 확인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는 공통의 기술이에요. 이번에 북한이 지난번 탄도미사일 쏘고 나서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나라 쓴 모든 기술이냐 했더니 다 미국도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진입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미 북한은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설사 우리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진입 기술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가는 데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거의 근접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사드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북한에서 볼 때 그 성주 김천의 사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보세요? 보세요. 재밌는 거는 북한 사드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관련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드는 중국이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고 나서 북한이 이제 ICBM 계속 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빨리 사드 배치를 해라. 그래야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간의 외교 갈등이 생기면서 그렇죠. 새로운 냉전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드 배치는 김정은이가 저는 원하는 구도다. 정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내를 대한민국을 도발하든 ICBM으로 뭐 괌을 쏘든 김천 성주의 사드 포대는 군사적인 효율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이가 볼 땐 사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제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전 세계 그 소위 무기 제조 회사 있잖아요. 네네. 미국은 군산봉합 복합체의 나라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 또 다른 검은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 그게 군산 복합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군수수 제조 회사들이 네. 이 상당한 로비를 영향을 갖고 있어요. 워싱턴 엄청난, 정가를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미국의 무기 회사들이 90년대 위기를 막 겪었습니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무기를 팔아먹기 어렵게 됐죠.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뭐냐? 미디어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NN이 그 걸프전 중계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완전히 무슨 맞아. 비디오 게임 보듯이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때 야 무기가 이렇게 정교하고 좋구나라는 걸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무기가 그렇게 정교하냐? 아니에요 현실에서. 지금도 보세요. 이지스함이 얼마 전에 그 어서 화물선하고 부딪혔죠. 아, 화물선?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예. 더 이상 그 움직이지 못해서 최첨단 이지스함이. 이지스함이. 네. 그 다음에 잠수함. 네. 요즘은 뭐 좀 뜸한데 옛날에 잠수함 많이 그 기동할 때 사고 났죠. 곳곳에서 충돌 사고 납니다. 맞아요. 특히 지중해에서 기억하실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이 네. 곳곳에서 뭐 어선하고 충돌하고 잠수함끼리 충돌하고 하는 게 신호 체계가 없잖아. 예. 옛날 지중해 이쪽은 물 반 잠수함 반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고기 반 잠수함 반 냉전식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잠수함은 들어가면 앞을 못 봐요. 음파 탐지기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충돌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무기의 환상이에요. 지금도 보면 미군이 걸프전 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교전에서 죽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테러로 죽은 거 말고 우인 사격 같은 거죠. 오인 사격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기 체계에 대한 환상을 심은 거예요. 그 걸프전 당시에 CNN 방송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정교하게 연출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무기 체계에 대한 환상. 스커드 미사일 이스라엘로 날아간 걸 맞췄다 그러잖아요. 패트리어트가. 패트리어트가, 네.
그걸 맞췄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을 못 해요. 맞아요. 사드도 뭐 13번의 네. 유격 시스템 다 100%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 그건 제가 얘기하면 자주 쓰는 말인데 예술 당구하고 그냥 3쿠션 당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술 당구 쳐본 사람 알잖아요. 네. 정말 어려운 것도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미디어의 발달이 무기 체계에 어떤 환상을 심어준 거예요. 네. 야,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요격률이 한 몇 퍼센트 돼요? 요격률이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꽤 높아져서 70% 이상 네, 네,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게 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드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잖아요. 네. 고고도 미사일은 40km 그 상공에서 맞추지 않습니까? 네, 종말 단계에서 종말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0km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40km에서 160km 고도 네, 네, 거기서 네. 맞추는 겁니다. 네. 제일 높이는 100km 이상에서 네, 맞추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최저 40km 이상에서 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광역을 커버하는 거죠. 네. 40km 상공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40km 상공이라면. 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런 그 면방어가 아니라 전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일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국회를 방어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뭐 청와대를 방어한다. 이건 말이 됩니다.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딱 고도를 거기에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날아오는 걸 딱 요격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효용은.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주에 지금 사드 갖다 놨잖아요. 네. 사드가 지금 그 전장으로부터 북한의 사격거리로부터 400km 안팎에 그렇죠. 불과해요. 네. 자, 그러면 저기에 이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로 때릴 수도 있어요. 네. 북한 스커트 미사일로 쏘 네, 쏘면 이제 사드를 때리면 네. 뭐 사드가 금방 무력화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단거리 미사일을 맞추려고 보호하기 위한 패트리어트를 갖다 놔야 돼요. 패투 패스를 써야지.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패트리어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드 전략자산,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 갖다. 예. 여기 이제 거대한 군사기지가 되는 거죠. 네, 네, 성주.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사드 포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드 포대 하나로 인해서 거기가 거대한 군사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우리 국내를 방어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거는 이미 그 지난번 전 한민구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대전 이북은. 그러니까 그 종말 단계 40km 상공에서 맞추면은 어디까지 하냐면 대전 이남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디 사세요? 60%가 지금 수도권에 사세요. 서울, 경기, 이제 인천. 아니 대한민국 남반부도 사실 방어하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서 그 지금 고도로 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종신이 짧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한 1000km를 쏘면 일본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 거리 측정을 고도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북한은 계속 네. 그 실험 발사를 한 건데 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남반부에 추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요격 우리 시스템이라고 남한의 했잖아요. 네. 속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구까지 올렸다가 예. 추락시켜서 네. 아니 네. 그러면 정말 스커트 미사일로 쏠 걸 어떻게 그렇게 쏘냐. 아니 재밌는 건 뭐냐면 이랬어요. 한민구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들으면 다 웃을 거예요. 그건 국회 속기록바도 나옵니다. 네. 한민구 장관이 처음에 우리가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 왜 이렇게 높이 쏴가지고 이렇게 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없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처음에 국방부에서 네.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쏠 수 있다고요.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주로 가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야, 성주를 갖다 놓으면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방부가 또 뭐라 그러냐? 이미 수도권은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고각으로 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 네. 어이가 없는 얘기지. 어이가 그러니까 네. 그냥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우리 이 부산까지도 단거리 미사일 다 거리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이제 굳이 성주가 방어된다 얘기는 그렇게 고각으로 쐈을 때. 네. 그게 말씀 미국이나 군수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맞는다고 전제했을 때. 성주, 그러니까 대전 이남은 뭐 40km 전방에서 맞출 수 있지만. 네. 이 서울하고 수도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바른당 오늘 또 얘기하고 일부 정당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갖다 놓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미국 군사 교범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성주도 매우 1000km 이내에 들어와 있는데 네. 여기
최전방에 바로 장사정포 대포가 닿는 거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는 전략 자산을 그렇게 갖다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술핵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지하 벙커에 숨겨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이더나 이런 사드 포대는 이 높은 데다 노출된 데 배치를 해야 맞출 거 아니에요. 지하에 넣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도 비난해요. 성주 골프장에 갖다 놓은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이나 아니면 전투기 같은 게 와서 그냥 다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 자산을 그런 식으로 노출된 상태로 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투기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스커드 미사일을 때리는 걸 막으려고 팩스를 갖다 놔야 된다. 패트리어스를 갖다 놔야 이 사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북한의 ICBM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ICBM을 잡으려는 사드를 스커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팩스를 갖다 놔야 되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무기체를 갖다 놔야겠죠. 그다음에 얘기한 공습으로부터 막으려면 지대공 미사일 뭐 나이키나 이런 거 갖다 놔야 또 그 방어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거대한 군사기지.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도발은 이제 국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ICBM, 그 말대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성주 김천의 사드 요격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미 지상 그 상공으로 거의 대기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격이 한 50km에서 100km.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맞추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가 임시 배치를 하게 됐죠? 사드를 왜 그러니까 국내 도발도 막지 못하고 ICBM도 못 막는데. 그러니까 원래 핵심이 레이더입니다. 네, 엑스밴드 레이더. 그렇죠. 네. MD 시스템이라는 게 그 GMD하고 NMD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MD인데 그 GMD는 글로벌 MD 시스템이고 NMD는 내셔널 MD에서 미국 방어고 GMD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촘촘하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데를 전진 기지에부터 미사일 체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알래스카나 괌에서 탐지하는 것보다 중국이 예를 들면 베이징에서 그 워싱턴을 겨냥한 ICBM을 쐈어요. 그러면은 알래스카나 이 하와이 괌 등에서 추적하는 것보단 서울에서부터 추적하는 게 훨씬 용이한 거거든요. 이득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 중국이 쏜 것도 못 맞춰요.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걸 여기 사드 포대가 왜 맞춰요?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쏴도 마찬가지고 다만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데이터가 빨리 이제 미국 그래야 국무성으로 가서 어쨌든 맞출 수 방어하고 있는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그러니까 성주 김천의 사드 포대는 국내용도 아니고 미국용도 아니라 그냥 엑스밴드 레이더의 관측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에 대한 상황 점검도 했고, 그러니까 대략의 가야 할 바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또 북핵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등 지금 남아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진짜 지혜가 필요한 텐데 짧게나마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제가 아까 말씀 주세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그 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나오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대화의 끈과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북한을 제재할 국면이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군사력 강화나 무기 증강, 그 다음에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별도로 우리는 또 다른 다양한 채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선택으로 가면 우리로서는 하나도 유리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가장 이 긍정적, 한반도 평화 안정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우방 국가들을, 다른 나라들을 좀 우군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어떤 그 결정,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상적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독일이나 메르켈 총리와 같이 메르켈 총리 그러잖아요. 전쟁에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한다고 우리 반드시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독일이 무슨 관계가 나빠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북한과 좀 더 대화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좀 협조를 하면서
그런 나라들의 외교적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공동의 노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하나 강조 싶은 거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멀어져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게 경제 제재를 하든 뭘 하든 약간의 외교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네. 일본, 미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말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폭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의 무슨 외교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인데 두 나라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11월 달에 10월 달인가 10월이죠. 네. 10월 18일인가 네. 19일 그때 네. 당대회. 그 5년 만에 있는 당대회 새로운 시진핑 이 2기 시대를 여는 그런 걸 앞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불편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충분한 외교적 고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 틀만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과거 90년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제2의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든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냐. 마냥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과 쌍계 병행을 무조건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그 어려움, 또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들을 갖고 뭔가 그 안에서 창조적인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제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줘. 섭섭해. 이것만 갖고는 외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관점, 아까 제가 이해라고 그랬죠. 동의하고 이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국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군수산업의 욕망과 그리고 또 우리 국내의 포퓰리즘, 안보 포퓰리즘을 부안해동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나라에 그런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면서 무기 자산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또 국회가 철저하게 또 감시를 해야겠죠. 아, 그럼요. 예. 네, 필요한 무기는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당연하죠. 이 와중에 이제 끼워 팔기, 불필요한 거 이 엎어서 팔기, 이런 거는 우리가 네. 잘 봐야겠죠. 네네. 근데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옆집에 불났는데 가재도 훔쳐가는 거야.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중국에 아주 고위 공직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오래된 친구고 미국은 우리 근대사에서 사귄 친구인데 정말 우리 아시아의 관점으로 볼 때 친구라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니냐. 저는 미국과 중국이 어느 나라가 진정한 친구인지 보고 있다. 그랬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고 좀 사고를 좀 달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좀 바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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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시진핑하고 아직은 정상회담을 안 하셨죠.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조만간 하실 거예요. 해야 네. 되실 것 같고. 근데 오늘 홍익표 의원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소개할 때 네. 정책통, 국제통을 했는데 완전 군사 전문가시네. 예. 정확한 데이터를 탁탁탁 대고 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별명을 아무거나 본인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하면서 아무거나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약간은 겸손한 멘트로 자랑을 하셨는데 아무거나 해도 이 정도는 깊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오늘 아니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돼서 논쟁이 있었을 맞아요. 그때도 그냥 예.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천재? 와. 데이터베이스? 아니 꼭 다시 모셔서 네. 오늘 얘기도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많아요.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저희 몇 개 막 하려다가 네.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그리고 돼서. 뒤로 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앞으로 지금 남북관계 계속 지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나오셔서 말씀 다시 해주실 거죠? 네. 그런 기회가 되면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야전 팟캐스트니까 예. 찾아가는 방송. 시간 안 되시면 그렇습니다. 홍표 의원님 방으로. 네, 우리가 방으로 좋습니다. 들어가요. 하여간 다음에 우리 예산안도 한번 잘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갖고 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비판한 일이 많아서요. 네. 예. 하여튼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저께 있었던 우리 소송리 성주 김천의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 좀 보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예, 진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임시 배치니까는요. 임시 우리 배치. 임시 배치니까 우리 환경영향 평가 계속 진행되고 민족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문재인 정부 한번 믿어주시고 예.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많은 문제점 제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익표 의원님 목소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게 된 이 사건 전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우리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네.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 핵무기 개발 시에 대한 이 시장 원리나 또 작동 원리를 조금이라도 위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에 욱하는 외국심, 애국심에, 예. 헛된 애국심에 그냥 욱하실 막- 필요가 막 없습니다. 진짜 말로 막 예. 지르는 거죠. 지르신 정말 이게 거네. 뭐 동네 무슨 시정잡배 싸움도 아니고요. 예. 이게 감정으로 대응을 하는 문제가 아니 저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이 뭐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다음에 그 대표급 되는 정치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거야말로 안보 포퓰리즘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미국이 배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까 첫 번째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효성이 없냐? 아까 얘기한 우리 전략 자산, 핵항모, 핵 잠수함, 그다음에 그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전략 자산. 이거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하나로 북한 전체를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이미 전략핵이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전략핵으로 우리가 핵우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은 핵은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서 같이 죽자. 너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북한- 억지하는 거, 전쟁 그렇죠. 핵 억지력이 억지력이라고 거기에 있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그 더 강력한 것으로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술 핵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20배 이상 강한 전략핵으로 이미. 핵우산을 갖고 있어요. 예.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이런 거를 전술핵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술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저쪽은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전술핵 가지면 저쪽도 전술핵을 배치할 겁니다. 개발할 겁니다. 이미 전략핵 개발했는데 전술핵 개발은 뭐 금방 하죠. 네. 그러면 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장사정포 아시죠, 김용호 네, 의원님. 알죠. 네. 우리가 한 200km 이내는 네. 그 휴전선으로부터 200km 이내는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장사정포에 핵포탄을 탑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거기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쏴야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죠. 네. 거의 90도로. 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전략 그 ICBM은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은데 네.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 그건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에 핵포탄이 겨냥된다. 그다음에 뭐 연평도 같은 국지전 벌어지는데 핵포탄이 막 날아온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90년 냉전체제 해체되면서 이런 국지전에 전술핵이 사용되면 정말 핵전쟁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런 전술핵 무기가 테러 집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런 중국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술핵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핵위협으로부터 공포를 벗어나고 합의를 통한 그렇죠. 파기였죠. 예, 폐기였죠. 서로 예. 전략자산, 전략핵 무기는 갖고 있지만 전술핵 무기는 낮춰서 위험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핵으로부터 한 지구 멸망 시기에 많이 그 뒤로 물렀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데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자 이러면 이런 그 반핵 그 평화 운동을 했던 많은 유럽의 정치인이나 또는 그런 사회단체 그다음에 그런 그 지성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하나는 그 국민들의 안위는 나몰라라고 전략핵 개발에 고소하는 북한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화 반핵 운동을 무시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남한 그 정치인이나
이게 도매급수로 네. 국제평화운동이나 반핵 비핵화 운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술핵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아까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 와닿았어요. 그럼요. 국민을 네. 오도하는 사실상은 실효성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할 거죠. 수도 없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책이었네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보기엔 표 몇 번 얻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 이 동북아의 평화나 심지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가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안보 포퓰리즘. 네, 안보 예. 포퓰리즘. 꼭 한번 사용해봐야죠. 그저께 우리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계속 대화에 끈을 네.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또 바른정당은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렇죠. 예, 하모 예. 의원은 그냥 퇴장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정당의 지금 문제는 이 사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인내심 없는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의 그때 발언을 들어보면 제가 사실 하태경 얘기를 했네. 네. 정말 이것은 그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자세는 아니다 싶은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 저는 지금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에요. 아깝이, 아깝이. 근데 이재명 의원님 도움에 네. 예, 박주민 의원님 도움에 예. 예, 순위가 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좀 우리 서당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홍익표 의원님 저희 당의 뭐 정책통 또 국제통이시니까 최근에 이제 그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어저께 사드 포대가 이제 임시 배치가 어저께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우리 오늘 아침에 좀 방송을 지켜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조금 아쉽습니다. 여전히 그 과정이나 이런 그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이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임시 배치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략 자산을 임시 배치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결정이죠. 그리고 특히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사드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무기가 효용성이 있느냐, 실제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안보 논리라 그럴까요? 이런 논리에 밀려서, 심한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1조 5천억에 달하는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여전히 효용성에 대한, 실제로 우리 안보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용성 문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아직 충분히 안 이루어졌죠. 그런 것들을 당초 우리가 여러 차례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말끔하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저기 노브레인 질문 있습니다. 두 분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방금 전략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저희가 지금 핵 사태 이후에 뭐 전술 핵 얘기 나오면서 전략과 전술이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붙여지는데요. 관련한 설명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전략자산이란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노브레인은 아니야. 네.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전략과 전술 얘기할 때 전략이라고 할 때는 좀 더 큰 그랜드 디자인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무기 체계에서 전략자산이라고 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상대의, 예를 들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또는 장거리, 원거리에서부터 타격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자산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략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핵 항공모함. 항공모함 되게 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되게 핵무기를 위해 추진 위에 얹고 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B1B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잖아요. B1B와 B1B, B52 같은 전략 폭격기. 네. 이 괌에서 우리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이내 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해서 올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원거리에서요. 네. 단거리 비행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보통 핵잠수함의 필요 이유는 냉전 시대에 서로 대량 살상, 확인 살상이에요. 네. 응징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확인 살상. 예, 지상에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이 전쟁이 붙었는데,
미국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가 초토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 네, 예를 들면 끝났어요. 옛날 냉전 시기에.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 시기에. 그러나 이 핵잠수함은 쭉 가는 겁니다. 바닷속을. 몇 개월을 항해를 합니다. 네. 왜? 작전 능력이 라스트 콜 네. 마지막 명령을 갖고요. 영화 우리 뭐 크림슨 타이드라든지 네. 여러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상의 상황은 몰라요. 네, 네. 그 이 항공 그 핵 잠수함은 대개 자막 능력이 한 3개월 이상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왜 밑에 있다는 디젤 얘기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네. 이 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해서 환기 차원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네. 1개월 네, 안쪽 안팎으로 해서.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바닷속으로 자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속으로 쭉 가가지고 라스트 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네가 설정했던 그 잠수함, 핵 잠수함이 설정한 타겟에 그 핵무기를 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SLBM이라고 그랬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네네. SLB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워싱턴 앞바다까지 가서 그 앞에 다가가지고 쏘는 겁니다. 전후 사정 없이 그 명령만 따르는 그렇죠. 마지막 라스트 그 콜에 명령이 따르는 취소되는 거죠.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그러니까 이미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죽어도 취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네. 명령 이 시기에도 대화와 소통 끈을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이 문제에 접하셨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취하신 말씀은 맞다. 북한이 잘못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그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에게 우리는 대화의 문을 끊임없이 열고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그 2002년도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대북 정책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는 이제 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때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요. 네. 그래서 그때 스웨덴 대통령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여러 정상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럽을 방문했을 때 다 지지를 해줘요. 네. 한국의 대북 정책이 맞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걸 제어하죠. 저는 그런 외교적 활동,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죠. 네.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한미동맹이 긍정적이고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네.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함께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국익은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네,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의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은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아주 불온한 생각이 되는 현실이죠. 저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이게 정말 요새 너무 서글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도 미사일 탄두 그것을 늘리는 것도 미국에서 오케이를 하니까 이게 네. 유엔도 아니라 무슨 네. 종속 관계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자산인 우리의 무기의 탄두를 늘리는 것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주권 네.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으로 넘어왔나? 이건 따로 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꼭 듣고 말씀입니다. 싶습니다. 그 유모 장군이라고 네.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네. 그분 때문에 7사단과 3군단이 다 망했었어요. 아. 3군단이 해체되면서 네. 그날부로 벤플리트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죠.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거둬들입니다. 그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군단장이 도망가는. 네. 그래서 군단 전체가 패망하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미군까지 중대한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네.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건 따로 한번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전자권도 없고
여러 가지 군사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김영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네. 얘기 뭐냐? 미국이 한국 정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일으키는 걸 막는 거죠. 심지어 전자권이 우리가 하더라도요. 그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 육군하고 해군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지만 공군은 예외예요. 왜? 공군은 일시에 전면전을 갈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군은 여전히 이 전자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모든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그 공군은 오산의 비행장에 있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용 GPS를 받지 않으면 그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노브레인이 질문합니다. 예, 무서워. 예. 무슨 질문할까? 아니, 뭐, 인터넷 보면요, 그, 비상시를 대비한 뭐 그런 키트가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박스 안에 모든 비상장구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그런 걸 구입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렇죠. 전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단한데 뚜렷한 해법, 우리가 어떻게 가야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는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집중 포화를 맞으셨잖아요. 뿐만 예. 아니라 그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교섭단체 그 다음 날 교섭단체 연설을 했던 국민의당 네. 예. 비슷한 얘기했죠. 예, 마찬가지로 추미애 당대표를 뭐 계속 비난하는 식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그 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그 다 계셨잖아요. 네. 잘했어 한 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박지원 대표님. 네. 박지원 예. 대표님이 우리 추미애 대표한테 잘했어,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논조가 DJ 햇볕 정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네. 국민의당이 사실 김대중의 본격 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제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용호입니다. 오늘도 대본 없는 방송, 노브레인 방송 서당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요, 서당캐를 우리 국회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정말 향기가 있는 방, 이재정 의원님실에서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님. 예, 임대인 이재정입니다. 끼어 팔기로 오늘 또 진행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주민 의원실. 예, 네. 방송이 집중하기 어려웠었잖아요. 뭐 예. 소리가 너무 많았고. 오늘 최고의 환경이죠. 최상의 향기가, 방송을. 네, 너무 좋아요. 예. 과자 향기도 있고, 또 책의 향기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럼요. 사람의 향기. 네, 사람의 향기.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람의 향기는 별로 없어요. 예. 혼자서 매일 밤을 독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향기. 네. 향기 나는 글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저희 방송이 네. 뭐예요? 그냥 녹음이 되니까 네네. 오늘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입으신 것 같아요. 핑크색 옷인데 글을 만나니까 누구죠? 향기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얼굴 예. 영국 홍. 신사 홍. 홍영 영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셨네요. 홍익표. 홍표 의원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헷갈릴 반갑습니다. 때가 좀 예,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분 안 되시면은 검색창에 한번 네. 쳐보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요. 아니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맞아요. 이 원내대표에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라는 게 예, 네.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셨던 분은 삼선의 홍영표 의원님. 맞습니다. 예, 예. 인천을 기반으로. 잠시 예. 헷갈렸습니다. 예. 예,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서울시당 서울. 팟캐스트에 걸맞는 서울시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성동? 성동구입니다. 예. 요새 성동 중구가 중성동구로 돼 있는데 네네. 저희 지역은 중구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네네. 예, 우리 그 성동의 일부가 이제 중구에 선거구가 편입돼서 네. 저는 이제 성동구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름은 지역구 이름은 중성동 갑으로 돼 있죠. 중성동 갑. 예. 네. 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별명이 콜린퍼스? 네. 예, 민주당의 콜린퍼스. 아니, 진짜로 너무 그냥 예. 신사의 모습. 아니 오늘 또 왜 예. 이러십니까? 갑자기 또 불안하게. 아니, 네티즌들이 네. 그때 아마 필리버스터 할 때 모습을 보고 지어주신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때 카메라가 멀리서 잡잖아요. 예, 멀리서 보면. 멀리서 잡아서 예, 그럴듯도 하다 이런 아니, 근데 생각했습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예. 저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베스트 드레서 같으세요. 옷이 전혀 부담 안 되는데 정말 그 은은한 멋이 또 있어요. 근데 네. 그 상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19대 때?
아니요, 베스트 드레서 상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예,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이 된 뭐 언론에서 적이 그냥 이렇게 있죠. 뭐 썼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그 기자분의 개인적 이 선호가 좀 크게 작용한. 저는 왜 우리 홍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팬이에요. 팬이었어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지금 당직이 네. 그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네네. 또 국제위원장님, 중앙당 국제위원장님, 또 예. 당직이 그러고도 더 있으시죠? 산자위에 또 저희 당 간사하시잖아요. 아, 예. 정말 그거는 이제 바쁘시겠네요. 국회직이니까. 예, 국회직. 예. 또 혹시 있으십니까? 그 외에는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매일 바쁘시다 그러는데 홍익표 의원님에 비하면 바쁘신 것도 아니죠. 네. 제가 민주당 최다 특위위원이에요, 요새.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저만큼 회의 일정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세요? 당직을 맡지 않고도. 네. 특위 회의만으로도. 특위 몇 개 지금 셀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예. 네. 예. 하여튼 우리 홍익표 의원님 지난번 우리 서울시당 아마 청년 아카데미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 신입당원 아카데미 때 공개 방송. 예. 그때 너무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우리 김영 의원님하고 또 우리 황 의원님 이렇게 네.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서. 네. 그렇게 근데 된 거죠. 관객이 보일 때만 잘하시는 것 같아. 네, 오늘은 관객 없잖아요. 예. 네. 조금 대중을 좀 신경 쓰시는 네. 예, 셀럽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예. 네. 어깨 힘 빼시고 오늘은 진솔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편하게. 네. 저는 근데 이런 방송 또 처음이에요. 네. 끝까지 질문도 안 줘요. 네. 근데 자기들 얘기해. 네, 저희가 좀 애드립이 좀 많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오기 전에 네. 웬만하면 오늘 한 4, 50분 정도 방송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로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주는데 그냥 큰 제목 하나 주고 아니, 저희가 제목이 있잖아요. 대본 없는 방송.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세계 최초 출장 야전 팟캐. 야전 팟캐. 네. 서당캐. 예, 여기는 지난주 우리 서당캐 어땠습니까? 지금 전체 순위 24위? 23위까지 올라갔고. 오, 축하드립니다. 지사 분야는 13위까지. 야, 이제 좀 다시 서당캐가 살아나네. 원래 그 서당캐 순위가 많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MC직 그만두고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하시기로 아깝다. 했는데, 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굉장히 수행하는 게 책잠섬이 그러니까 마지막 짓이에요. 응징 차원에서 마지막 그렇죠. 이제 보복살상이죠. 예. 확인살상. 확인살상. 보복 확인살상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이제 워싱턴 앞바다에서 때 아닌 핵무기가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잠수함 가고 이제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사드 배치도 이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ICBM. 그러니까 그 공격무기, 방어무기, 그러니까 전략무기를 방어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그 사드가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왜 한국의 방어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냐면, 전략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겠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장거리, 전장이라고 할 땐 이 전투의 길이, 그래서 종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매우 짧습니다. 예. 한반도가 작은 짧죠. 나라니까. 한반도 예. 전체가 그 100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고 그 위로 한 600km 북한이 좀 더 기니까 해도 한 1000km, 삼천리 강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종심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자산 운영 지침에도 1000km 이내에는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요. 왜냐하면 1000km 이내에 들어오면 전략자산이 공격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자산은 먼 거리에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형이든 사드는 방어형 무기죠. 네. 공격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략자산을 잡기 위한 방어형 무기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술무기라고 하는 거는 네네. 소위 이런 이 대규모 전투, 소위 전면전에도 사용되지만 국지전에도 활용되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술핵이 있었어요. 1990년까지는. 네. 1990년대 초반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술핵을 폐기했는데 철수했죠. 뺀 거죠, 미국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술핵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핵 지뢰가 핵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 배낭.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핵 배낭 갖고 테러리스트들이 네. 배낭에 들어간 걸 그 도심 테러하기 위해서 네. 이런 핵 배낭.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수부대 요원이 배낭에 그 핵무기를 들고 적 심장부에 들어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이 건물을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장소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래서 가벼운. 국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지전. 거점 타격 또는 국지전 이렇게 네, 사용하는. 네. 그다음에 핵포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포에 그 핵무기가 장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짧은 탄도 미사일, 우리가 흔히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네. 있죠. 북한이 쏘는. 우리도 지금 현무나 이런 거 짧은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이건 전술 무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규모 한 개 도시를 초토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무기가 전술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략자산, 전술핵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언급된다는 예. 것은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술핵 배치 지금 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해서 네. 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술핵이 왜 그러면 폐기되고 지금은 최소한만 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건 이제 철거하다 남은 거거든요. 폐기하다가 전술 무기를 배치한다, 한국에 배치한다,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NPT에서 탈퇴를 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미국 무기를 미국의 가져오면 우리가 예, 무기를 할 수- 개발한다면 네, 그러니까 두 NPT. 가지죠. 네. 이 전술 핵이든 어떤 전략 핵이든 핵무기를 가질 때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느냐, 네. 미국이 배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네, 한다면 NPT 먼저 탈퇴해야죠. 뭐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네. 이거는 NPT 탈퇴해야 되죠. 네. 그런 이제 한미동맹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제 제재도 막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받은 그런 경제 제재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원유 공급 중단, 뭐 이런 중단되고 얘기가 막 그런 터져서 거죠. 우리 걸어다니는. 그런 거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우리가 막 그러니까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지? 그 미국이 정신 동의하지 나가서 않으면 그렇지. 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길래 독자로 하려면 미국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두 가지죠. 우리가 그 북한이 받는 것처럼 경제 봉쇄나 경제 제재 받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저 경제적 피해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할 것을 먼저 설득하고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누가 설득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핵 전술핵이든 전략핵을 갖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재처리 설비나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재료가 뭐냐면 농축 우라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 저농축 우라늄이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쓰는 건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걸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네. 그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대덕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네. 이 저농축 우라늄을 이 일부 이 근거가 사용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연구소에서.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IAEA가 네. 이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